자, 136페이지. 2012수는 비트겐슈타인인데, 일단 논리실증주의라는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약간 포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실증주의자가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까 풀었었던 그 지문 가볼까요? 바로 뒤에 보면은 176페이지 논리실증주의자 포포해가지고 이어지는 내용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정리하는 지문들이 앞으로 수능 또는 여러분 내신, 뭐 교육청 이렇게 시험 범위들의 연결이 되는 기본이 되는 지문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다뤄드리고 있는 거니까 내용적으로도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 아까 이제 우리 수업했던 거 세 가지 결과라 그랬죠. 첫 번째, 유추가 어떻게 하는 게 유추인지. 두 번째는 구조 잡는 연습을 했고요. 세 번째는 논답 구조. 비판 문제가 어떻게 선지를 구성하는지. 그러니까 비판 선지가 구성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상대방이 주장한 것들, 상대방이 언급한 것들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고, 이제 좀 글쎄 제가 올해 학생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고 되게 많이 뭐라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 열심히 하는 친구들만 남아 있는 것 같고, 이제 고1들보다는 확실히 고2, 고3들이 많이 괜찮아요, 상태들이. 근데 이제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솔직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또 아니거든. 미안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어. 니네는 아닐 수도 있어. 니네는 되게 뭐 인류를 위한, 또 인류애를 위한 또 어떤 그런 되게 거창한 꿈과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되게 인생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어린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잘 몰랐던 것 같고,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되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 누나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이벤트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왔대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누나는 되게 어릴 때부터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조카가 이제 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다 됐나? 뭐 5살? 5살? 요즘 또 5살이면 또 초등학교 된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제 5살쯤 돼가지고 꼬맹이 너무 예쁘고 귀여울 텐데, 꼬맹이 키우느라 참 정신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나가 누나의 삶을 잘 못 세웠어요. 의사인데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공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처한 환경이 다르니까 전적으로 내 말 믿으면 안 돼. 근데 저는 그래도 인생의 가장 좀 빛나는 시기, 화양연화라고 하잖아. 그 빛나는 시기, 아름다운 시기가 딱 여러분 나이 때 딱 25살까지인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 나이 때 아름다워 버리면 이제 뒷일이 없어. 그건 뒷일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한 3년 포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3년 고생하고 3년 포기하는 건데, 이 시기에 3년 고생하고 포기하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긴 해요. 근데 그만한 가치를 내려면 좀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진짜 차라리 그냥 이 시기를 아름답게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아름답게 보내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시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희생시켜서, 또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서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건 확실하게 제가 수도 없이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고, 길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주변엔 서울대생들만 있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데 이제 옛날 여자친구들 중에는 만나다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야, 걔가. 근데 이제 나 같은 이제 공부만 하는 찐따들은 쳐다도 못 봤던 그런 언니였던 애들도 있었겠지,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의 삶을 또 보니까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의 방식이 다른 것 뿐이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시기가 곧 올 거라고요. 지금 이미 왔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불과 여러분 진짜 1, 2년, 3년이에요. 여러분 되게 지지부진하고 지난하잖아요. 지금의 시간들이. 금방 가요, 진짜. 여러분 진짜 고1, 2, 3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훅 가 있어, 어느새. 어느새 졸업이야.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인생의 로망은 언제 있냐? 인생의 낭만은 언제 있냐? 평생 있으면 좋겠지. 평생 인생이 로맨스면 좋겠지. 근데 내가 뭐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뭐 로맨스가 또 있겠어요? 어떻게? 뭐 더 있으면 그건 또 안 되는 거고. 결국 여러분의 어떤 로맨스나 인생의 로망들은 20대 초반에 거의 다 몰려있을 거야. 20대 초반, 길어봐야 중후반 정도. 근데 문제는 20대 초중후반에
좀 자기 삶이 서 있어야 돼, 가치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컴플렉스야.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생기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잖아요. 애가 꼬여 있어. 그러면 본인이 본인 삶을 계속 꾸고요. 주변 환경을 다 꽈버려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러분 딱 20살이 되고 이제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그때는 그 자체로만으로 참 예쁘고 좋을 때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걸 그 가치를 알고 이용을 잘 하시라고. 제발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짓은 나이 40, 50, 60 다 먹어서 살 날 얼마 안 남았을 때 해도 돼. 뭐 이상한 소리들 해도 돼, 그때는.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제발 이상한 소리들 다 다르시고 그 낭만을, 좀 삶의 낭만을 즐겨보시고 겪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마크 주커버그 알죠? 페이스북, 메타, 인스타 인수한 페이스북 CEO.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전 세계 10등 안에 드는 부자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버드 2학년 때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저같이 이제 창업을 해봤던, 그리고 수많은 그런 좀 꿈과 뭐 열정 있는 그런 대학생들한테, 특히나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 대학생들한테 그 마크 주커버그는 되게 이상적인 삶을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크 주커버그에 투자했던 그 투자자가 스탠퍼드에서 창업 강의를 했을 때 딱 얘기를 했어. 불화할 게 없다. 왜? 마크 주커버그는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 교환학생을 평생 한 번도 못 가봤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환학생 평생 한 번도 못 가봤거든. 서울대를 군대 갔다서 시험 쳐서 가느라 늦게 갔고, 늦게 갔으니까 따라잡으려고 일도 공부도 뒤지게 했고, 그러면요, 저는 인생에 로망이 없어요. 인생에 낭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 인생의 로망과 낭만을 이제 좇고 있겠지. 되겠어요, 그게 잘? 근데 20대 초반에는 여러분 진짜 돈 없어도 돈 없는 게 당연한 거고 실수하는 게 당연한 인생인 거야. 숨 마셔도 근데 예뻐.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 때는 뭘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리고 미리 이제 말씀드리지만 대학 가서 진짜 별거 없어요. 막 조별 과제며 뭐 아니면 무슨 활동이며 사실 거의 대부분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로가 명확하게 서 있잖아. 그러면 학점관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는 있어. 뭐 노스쿨을 갈 거야. 그 학점관리 뒤지게 해야 돼요. 근데 딱히 뭐 내가 노스쿨을 갈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학점관리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 거냐에 따라서 그 대학생활이 되게 대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갈리는 건데, 대학은 되게 자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가려는 진로가 학점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학점관리 하시는 건데, 막상 그 학점관리도요, 문과 계통들은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난이도보다 절반 이하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대학생들은 6월, 7월, 8월이 방학이야. 그리고 12월, 1월, 2월이 방학이야. 1년에 6개월이 방학이야. 아, 진짜야. 기말고사 좀 늦게 끝나면 12월 말이고요. 기말고사 좀 늦게 끝나면 6월 말이에요. 의대생들은 좀 달라. 의대생들은 좀 다른데 일반적인 대학생들은 1년에 6개월이 방학이야. 난리지 뭐. 그러니까 학기 중에 열심히 알바 같은 거서 돈 모아서 방학 때 배낭여행도 다니고, 저는 이제 늙어가지고 배낭여행 못 다녀요. 몸이 고장나서 아파. 여러분이 딱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1, 2, 3년 안에 그런 되게 꽃다운 시기들이 오고 여러분의 가장 빛나는 시기가 온다고요.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그 빛나는 시기는 오래 가지 않아. 그러니까 젊을 때 다 써보세요. 그리고 물론 20대 초반에 그렇다고 흥청망청 내려놓고 또 살진 않겠지. 여기 앉아서 이 지루한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애들이 니네들이 뭐 그렇게 인생을 다 내려놓지는 또 않을 거니까.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대 초중반에 그 꽃다운 시기를 좀 온전히 겪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컴플렉스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 국어라는 과목을 통해서 성적 잘 나오게 만들어서 컴플렉스 없애주는 거. 두 번째, 정보 처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 미안해요. 말이 계속 아, 씨발. 빨리 갈게. 자, 봅시다. 비트겐슈타인. 일단락 주제. 자,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거는 빈 학파의 논리 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뭐 중요하다 그런 얘기겠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겠죠. 1단락 끝, 2단락 초반부 주제 세팅 단락에서 그걸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줄 것 같긴 해요.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 때문에 발생한다.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 해결 방법은 뭐 되겠어요? 당연히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명료해야 된다. 끝났죠. 정리하면 이거야.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했더니 철학적 논란들이 생기네.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
명료화해야 되겠구나. 이게 글의 주제겠죠, 그러면. 구조나 방향성이 세팅됐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럼 그는 이 책, 그는 비트겐슈타인이죠. 이 책은 논리철학 논고죠. 여기에서도 그러면 뭐로? 그러네. 주제는 뭐였던 거야? 그림 이론이었던 거죠. 이 이론이라고 다시 한번 지시하는 걸 보니까 빡세게 주제죠. 오케이. 그럼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야. 그림 이론을 이해하면 되겠구나. 아마도 1달러 끝부분에서 얘기했었던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했어. 철학적 논란이 있어. 그러니까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 명료해야 돼. 이 C, cause, 그 원인에서 나온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는 solution S, PCS 구조 잘 봐두십시오. 자, 그래서 그에게 영감을 줬던 거, 인사이트는 통찰력이, 인스파이어, 아무튼 그 뭔가 느낌을 딱 준 거죠. 예시. 요즘은 이제 영감을 거의 이제 무의식에 받아가지고 거의 똑같이 이제 음악을 작곡하시는 분들이 한 30년 전부터 계셨던 것 같은데 계속 볼게요.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들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자, 벌써 지금 느낌이 딱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자, 장난감 자동차는 실제 사건, 인형도 실제 인형 아니잖아. 근데 이 모형과 사건이 분명히 유사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모형인 거고 이 모형을 통해서 사건을 설명할 수 있잖아. 맞네. 자, 보세요. 우리는 언어를 쓰잖아. 자, 봐. 핵심은 언어야. 언어라는 거는 사건, 세계 그 자체요? 아니에요. 오늘 사과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는 언어적으로 내가 표현한 거지 모형으로 표현한 거지 실제로 표현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거는 실제 세계일 것이고 아마 언어는 모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볼게요. 그런데 그 모형과 사건이 도대체 무슨 관계야? 라고 도입을 한 거야. 그것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 모형이 뭐다? 실제와 대응되기 때문이다. 모형이 실제와 대응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언어도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얘기해보라고.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언어와 세계의 대응. 그러네. 모형이라는 것은 언어, 그 다음에 실제 세계 사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또 대응이 되겠구나. 그래서 언어 모형, 실제 세계 사건으로 아마 묶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확실하게 그런지는 좀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언어와 세계가 계속 대응되고 있죠. 반복되면서. 자, 언어는 명제로 구성되어 있으면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 구성되어 있다니까 저는 수학에서 배웠던 집합의 원소기호를 써볼게요. 원소기호. 원소기호 이거 삼지청 맞지?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는 또 서로 대응하고 있다. 정리하면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 기억. 모형이 있고요. 이거는 언어에 가까운 것 같고 이 언어를 구성하는 것들은 명제들이야. 그리고 그 모형에 대응되는 것은 니은 사건이고 언어에 대응되는 것은 세계고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 그래서 명제에 대응되는 것들은 사태야. 됐어요? 이 체계가 되게 중요했던 거 봐봐. 지금 1, 2달락에서 얘기한 건 이게 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문을 처리하는데, 지문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실패했다는 건 뭐냐면요. 1, 2달락을 읽었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야. 어차피 실패하잖아. 그냥 읽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근데 이렇게 읽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지금. 이 세계가 대응된다는 게 지금 잡히지 않았다. 그냥 우리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얘기했지. 주제는 어떤 특성이 있다? 반복되고 강조된다. 반복됐잖아. 강조됐잖아. 이거라고요, 지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유추 배웠죠. 유추랑 비슷하잖아요. 대응시킬 수 있잖아요. 이게 추론이야.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형을 언어의 명제에 대응시키는 거고 그 각각의 대응되는 요소들이 모형은 사건에, 언어는 세계에, 명제는 사태에 대응시킬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사고가 되게 유용한 사고고 많이 쓰여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얘기하겠지. 야, 그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못해요. 그럼 틀렸잖아. 아니, 봐봐. 논리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틀린 거야?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모르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맞을 확률이 높거나 낮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수록, 뒷받침될수록 얘가 맞을 확률은 통계는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유용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우리의 삶을 도움해주는,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수많은 과학적 지식들이 사실은 그래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또 서로 각각 대응하고 있고,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고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세계를 표현한다는 게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림 이론이라고 했나 보구나. 1단락, 2단락에서 세팅한 주제는 결국에는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언어를 어떻게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하게 할 것이냐, 그 핵심이 그림 이론인데, 그 그림 이론이라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 됐나요? 결국 여러분, 제가 왼쪽에다 적어드린 저렇게 처리가 돼야 우리는 정보 처리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딱 이 느낌입니다, 여러분. 계속 보시죠. 3단락. 그래, 역시 그러면 2단락 초반부에 세팅된 그림 이론 흐름 잡혔죠.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라. 벌써 또 힘들어. 자, 그럼 봐봐. 사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사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래. 무슨 얘기일까?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래. 즉 그림 이론에서 얘기하는 명제라는 애는 뭐다? 논리적 그림이다. 왜? 사실적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왜? 사태가 논리적 가능성이기 때문에. 사태가 실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자, 실제로 일어나면 사실이 되나 봐요.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말 그대로 가능성이군요. 가능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즉 참거짓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실제 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의미 있는 명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참거짓을 따질 수가 있어야 되나 봐요. 만약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 사태 언급하면 의미 없는 명제가 되는 거고, 그 의미 없는 명제의 특징, 실제하지 않고 두 번째, 참거짓도 따질 수 없는 게 의미 없는 명제인가 봅니다. 그럼 봐봐. 지금 3단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뭐야? 의미 있는 명제냐, 의미 없는 명제냐야. 그렇죠? 그럼 두 가지 비교해서 차이점 밝혀주시고 정보 특성 잡아줘야 될 거고, 두 번째, 사태도 논리적 가능성. 오케이. 그러니까 가능성이기 때문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참거짓을 따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사실 저는 여기도 100% 이해되지는 않아요. 근데 구조를 잡아보면 아마 여러분 이해도를 많이 높여줄 겁니다. 4단락.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미 없는 말들이야. 그렇죠. 왜? 아니 봐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있어? 눈을 본 사람 누가 있어? 오감으로 감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야, 그럼 없다기엔 또 이상한 게, 우리가 강아지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도 있어요. 근데 도대체 건너기 전과 후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는 거지. 근데 분명히 다르잖아. 살아있고 죽어있음은. 근데 문제는 그것은 참거짓을 명확하게 따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어떤 가치적인 또는 추상적인 개념들은 실제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태가 아닌 거고, 그리고 참거짓도 따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의미 없는 명제라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분류를 한 거야. 의미 있는 명제, 없는 명제로. 그래서 3단락에서 잡았었던 분류를, 그 원리를 여기다가 이제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철학 지문들을 봤으면 여기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야? 비트겐슈타인은 그렇죠. 경험적 세계. 선험적 지식이고 경험적 지식이 있잖아. 선험적 지식이 뭐다? 의미 있는 지식이다. 의미 있는 명제다. 죄송해요. 경험적 명제가. 여기가 선험적이지. 신영혼, 청리사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선험적인 것들은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따질 수가 없으니까. 눈으로 확인할 거냐고. 뭐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은 계셨지. 역사적 기록으로. 근데 예수님이 지금도 계신데, 잠깐 잘못 건드렸네. 아무튼 예를 들면 뭐 시바신이라고 합시다. 시바신. 인도의 시바신. 인도 시바신이라고 있어. 여기 아니라. 인도의 시바신이라고 있어. 그럼 인도의 시바신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뭐 우리가 봤냐고요, 지금.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오시면은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겠지만 앞에 안 계시고. 그런 거라고. 좀 위험하네, 아무튼. 근데 아무튼 그렇다고 보시고.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을 거다. 나왔죠, 그래서.
경험주의로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와 질문들은 의미가 없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험이 불가능하고 참고지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신비한 것들이지만 말하거나 답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나는 얘기 안 할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과 참 좋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사는 게 좀 편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릴 때는 저도 막 저도 모르면서 쉽게 얘기하면 저도 모르면서 막 진짜 전문가인 척하면서 막 방구석에서 막 쓰고 그랬어. 근데 이게 나이 먹고 보니까 나이 먹고 보니까 아무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게 되게 무의미한 짓이란 걸 알게 되더라고. 막 한 척하면 뭐 할 거 어차피 모르는데. 그리고 얘기하면 뭐 할 거 어차피 틀렸는데. 나도 제대로 모르고 나도 틀렸는데 그걸 뭐하러 얘기하고 자빠졌어.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다시 한번 필기하시고 구조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끊었다 할게요. 넘는 정보량을 한 20개 정도의 정보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연구. 나중에 여러분 배울 거야. 우리가 인용을 할 때요. 책은 이렇게 굵은 가로고요. 얘랑 같은 게 이중 가로야. 그리고 아티클이 있어요.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책 안에 있는 어떤 장이나 편 같은 거를 인용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 가로. 꺽쇠 가로는 이렇게 얇은 걸 쓰거든.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면 1학년 때 배울 거예요. 논문 표절이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리고 이제 돌리면 다 나와요. 그래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거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고 봅시다. 자,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거에서 얘기를 했대요. 되게 중요한 책인가 봐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언어를 되게 애매하게 쓰니까 철학적 논쟁이 생기거든. 난 그거를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 명료하게 해서 해결을 할게. 그게 뭔데? 대표적으로 그림 이론이라는 거야. 좀 설명 좀 해줘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하더라고. 야, 그러면 세계라는 건 말이야.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잖아. 근데 언어가 세계 그 자체는 아니지만 대응은 되잖아. 그러면 사건이 모형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건에 대응되는 게 모형이니까 모형과 비슷한 게 언어겠구나. 언어는 명제로 이루어져 있고 세계는 사태로 이루어져 있대.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사태들도 명제 대응이 되겠구나. 야, 그럼 사태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래?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논리적 가능성이야. 그러니까 명제 역시도 가능성, 논리적 그림이야. 그래서 그 명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참이 되고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거야. 가능성이기 때문에 참거짓 가능성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 자, 잘 들어. 너희 자꾸 의미 없는 거 얘기하잖아?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 왜? 그건 어차피 판단 불가야. 됐어요? 그러면 의미 있는 명제는 뭔데? 경험적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주의를 통해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실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과학, 물리법칙 같은 게 있겠죠. 자, 그럼 의미 없는 명제는 뭔데? 우리가 추상적이어가지고 선언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들. 경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참거짓 판단이 안 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형이상학. 이런 게 있어. 끝이야. 됐어?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라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 누가 입증을 할 거냐고. 어떻게 입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는 거야. 물론 이제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뭐 답을 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인류 사상사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참고로 설명을 해놓은 건데요. 꼭 필기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인간에 관련된 학문이잖아. 근데 인간이 인간 자체를 규정하기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자신의 상상, 인간의 형상을 하는 신의 존재를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이라는 게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종교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이제 토테미즘 같은 거랑 형성이 되면 동물 형태랑 엮이잖아요. 당장도 당군 신화에 곰 뭐 나오잖아. 그리고 인도 자꾸 인도 얘기하는 이유가 요즘 제가 유튜브 하나 보는 게 있는데 인도 여행 갔다 온 이제 유튜버예요. 그래서 인도를 자꾸 보니까 자꾸 그 시바시 막 동물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동물하고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서 엮어가지고 종교 그러니까 신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신학도 발전했지만 그거는 추상적인 세계에 다루는 형이상학으로 이어지는 거고 자연과학은 물질 현상 세계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사상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럼 비트겐슈타인은 어디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명제라고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의미 없는 명제라고 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왜? 참거짓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필기하시고요. 10초 정도 잡아주세요. 시작은 온도 한 1도만 더 낮출까요? 아니, 요즘 배가 너무 고파. 너무 힘들어. 매가리가 없네. 힘을 냅시다. 자, 저한테 오세요, 이제. 자, 저 내용이 잡혀 있으면 17번. 봅시다.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이요. 주제겠죠? 그리고 단순히 주제만 묻는 게 아니라 정보 구조를 물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언어의 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당연히 일단락 도입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와 있는 괜찮은 정보고요. 2번 선지. 그렇죠. 1단락, 2단락 합치면 그림 이론이란 게 비트겐슈타인 이론의 핵심이었던 거고, 이의 가치는 논리 집중주의 같은 거 영향을 많이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 2단락, 3단락에 나와 있는 그림 이론의 핵심적인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4번 선지. 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미 있는 명제라 그랬지. 의미 있는. 자, 17번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했던 거는 명제를 이렇게 두 개로 분류했고, 경험적이냐 선험적이냐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구나. 이게 되게 메인 아이디어구나라는 게 보였어야 되는 거라고. 왜? 일단 4번, 5번 판정하는데 그게 쓰이잖아요. 경험적이다, 형이상적이다. 개념이 다른가요, 여러분? 아시겠죠? 동양 철학에서 여러분이 국사 배우면 이기론 배우죠? 형이상학이 이야, 경험적 대상이 기야,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 의미 있는 명제고요. 형이상학적 명제, 의미 없는 명제야. 그런데 그거는 참거짓이 판단도 안 되는데 계속 다루니까 문제가 생기지 인간아? 라고 얘기했겠죠, 아마. 경험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험적이기 때문에 참거짓 판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논란이 생기지 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됐죠? 필기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벌써 여기서 흐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수능은 되게 왜 어려웠냐면 다른 게 아니라 평가원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 뇌 속에 있는 추상적인 지식과 어떤 사고방식들이 문제로 발현되는 그것 자체가, 문제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소재가 잘 드러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게 상상하기 힘든데 인터넷이 없었어. 진짜 싫어야. PC방비 지금 그때로 물가로 치면요, PC방비가 1시간에 10,000원 넘었을 거예요. 군부대 아니야. 군부대 아니고 가정집에 PC방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 또 신났죠? 옛날에 가정집에 PC방 6대 이렇게 해놓고 1시간에 5,000원 받았어. 근데 지금 시세로 하잖아요. 그때 5,000원이면 와, 거의 지금 한 2만 원 치킨값이야, 치킨값. 그때 겜돌이들이 얼마나 미친놈들인지 알겠죠? 거의 그 치킨이냐 1시간 게임이냐 중에 1시간 게임을 하는 놈들이었어. 갑자기 또 신나가지고 얘기하고 있네. 그게 왜 합니까? 1994학년도, 저는 그때도 이제 뭐 수능을 친 건 아니지만 1994학년도 수능이 처음 시작되고 나서 한 10년 동안은 기출문제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 시험장에서 다시 회수를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수능 시험 문제를 구했냐면 신문에 실렸어, 신문에. 그래서 수능 시험 다음 날 아침에 부모님들이 다 신문을 사요. 그래서 그 신문에 있는 수능 문제를 가지고 애들이 기출문제집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자, 기출문제집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기출문제집이라는 개념이 언제 생겼냐면 2005학년도 이후에 평가원 사이트를 열었어요. 그 평가원 사이트에 기출문제집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기출문제가 막 풀버전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2005년부터 한 2010년이 지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기출문제집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야. 그때부터 비로소. 그럼 실질적으로 수능 국어에 대한 공략법이 생기기 시작한 게 언제겠어요? 2010년 초중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역사가.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저 같은 강사들에 의해서 확립이 된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이 지금 겪는 한 80% 이상은 그 시절 얘기야. 진짜.
왜? 기출문제를 구하기도 힘들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풀어야 돼. 그러면 뭔가 되게 맥이 안 맞는 궁극적인 해법이 아닌 접근법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을 지금 가고 있을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간단하다니까. 지금 제가 녹색으로 체크할 건데요. 논리실중지 아까 봤지? 이거 17학년도 이어지는 거. 그 다음 또 봐. 여러분, 경험적이냐 선험적이냐, 이거 지식의 분류 인식론에서 다뤘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얘기하지만 형이상학이냐 이기론이냐, 이거 이기론 나중에 여러분 18 수능에 또 엮여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벌써 얘가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이 독립적인 지분이 아니야. 지금 이 지문은요, 수능에서 상당히 중요한 조각이야. 퍼즐 조각이야. 이 퍼즐 조각에서 이어지는 조각들이 연결고리가 되게 많다는 거, 이렇게. 근데 옛날 수능에는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지. 기출도 없는데, 뭐 씨발 인터넷도 없는데, 시험 기출 문제 본 적도 없어. 수능 문제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걸 분석을 하니? 요즘은 계속 보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이것만 해. 그럼 보여. 나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내가 얘기했잖아. 유튜브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CDC라고 미국 질병센터에서 일하시는 한국인 연구원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자마자 이번 6월 평가원의 비타민 K 지문, 그게 혈액 응고에 관련이 있거든. 그 혈액 응고가 롱코비드의 원인이라고 밝혀진 그 논문을 쓰신 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신 거야. 그렇게 엮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고, 여러분도 뭐 평생 이렇게 사실 필요는 없죠. 여러분 국어강 살 건 아니니까. 다만 수능 칠 때까지 이렇게 사시고, 이게 베이스가 돼서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가서 대학 생활을 하시면은 좀 남들하고 다른 차원에서 정보가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냥 선제 하나하나 OX가 아니라 선언과 경험으로 나눔으로써 의미 있는 명제와 의미 없는 명제를 나누고 있는 이발상을 잘 봐두시라는 거야. 이 글의 주제기도 하니까. 18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잖아. 의미 있는 명제는 뭐냐, 없는 명제는 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의미 없는 명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명제까지도 묻고 있어요. 왜? 선제 의미 있는 명제가 있거든. 얘는 뭐라고? 제 표 그려놨잖아. 경험 세계여야 된다니까. 얘는 선험 세계, 형 이상학이어야 된다고요. 곰팡이는 생물의 일종이다. 뭔 소리지? 생물 아니야? 근데 또 이제 생물 한 애들은 또 이제 약간 진지 빨겠지. 선생님 존나 무식하시네 이러면서. 물은 1기압에서 90도에 끓는다. 아니, 씨발, 100도 아니냐?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도대체? 피카소는 뭐 내가 알 게 뭐야. 1881년 스페인 태어났는지. 아하, 5분만 다르죠. 왜? 얘는 가치에 대한 판단이잖아. 얘는 참거짓이 명확하게 어떤 사실이나 정보에 의해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 세계에 의해서 판정이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한평생 바람직한 삶을 사셨는지는 바람직하다가 가치 기준이잖아. 이게 지금 경험 세계로 판정할 수가 없는 거죠. 바람직하다고 어떻게 경험적으로 판단할 거야? 뭐 기부 몇 회, 뭐 이런 걸 할 겁니까? 헌혈 몇 회 이런 걸 할 겁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근데 반면에 곰팡이는 생물의 일종이다. 그럼 생물에 대한 규정을 하면 될 거고, 물은 1기압에서 90도에 끓는지 끓여보면 알겠지. 피카소가 거기서 태어났는지는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알 거고, 우리 반 학생 절반 이상 헌혈했는지 헌혈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알 거 아닙니까? 참거짓이 가능성은 있지만 명확하게 경험적인 정보들로 판정이 되지만 5번은 그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결국에는 뭡니까? 그래요. 글의 주제가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경험이냐 선험이냐. 그것으로서 의미 있는 명제냐 없는 명제냐 처리하고 있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이 느낌이야. 선제 하나 떼놓고 어디 있지, 이건가, 이 맞네. 선제 하나 떼놓고 저건가 모르겠네. 이거 절대 아니야.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제발. 그렇게 풀수록 여러분의 실력이 그냥 정체예요. 자, 기억-니은의 관계 봐. 계속 몇 번 얘기, 야 1, 2달락이 진짜 10번 얘기했어. 이제 그러면 얘기를 이거 갖고 푸는 거지. 그래서 19번 설계, 얘를 19번 설계로 출제한 거고, 얘는 17번, 18번 설계죠.
이런 문항 설계들이 있는 거예요. 핵심 정보들을 가지고. 그래서 언어와 세계가 대응이 된다. 뭐지 이거? 니은. 명제와 사태가 대응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들어오는 게 언어, 명제, 맞죠? 뒤에 들어오는 게 세계, 사태. 맞잖아. 기억, 앞에 들어오는 게 언어, 명제, 뒤에 오는 게 사건, 세계, 사태. 보이지? 그대로 들어와 있지.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보세요. 기억과 니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그냥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문제를. 보여? 기억, 예. 니은, 예. 만들어 놨잖아, 딱. 됐어요? 기억, 니은 일단 당연히 맞을 거고요. 디귿을 리을은 잘 모르겠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도대체? 자, 의도 파악을 해보고 주제 파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제를 판단하고 의도 처리를 해보고 구조 처리를 해보면 되거든. 잘 봐. 논리적 그림이라는 건 뭐예요? 논리적 가능성이잖아. 여기 있네. 논리적 그림, 논리적 가능성이라 그랬잖아. 자, 그래서 3단락이 있네요. 자, 사태는 논리적 가능성이야. 그 다음에 명제는 논리적 그림이야. 보이죠? 사태는 논리적 가능성, 명제는 논리적 그림.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는 뭐겠어요? 명제는 뭐라고? 논리적 그림. 사태는 논리적 가능성. 논리적 가능성이 와야 되는데 의미 있는 명제라고 섞어놔 버린 거지. 이게 전형적인 오답 설계잖아. 섞었잖아요. 그러니까 니넨 미치는 거지. 잠깐만. 의미 있는 명제가 여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또. 그게 아니야. 주제 구조를 잡았더니 명제는 논리적 그림에, 사태는 논리적 가능성에. 그러면 섞어놨잖아, 의미 있는 명제를. 됐죠? 그 다음에 리을은 또 뭔데, 씨. 봐. 낚은 거야, 여러분. 자, 의미 있는 명제는 뭐예요? 경험적 세계잖아. 봐. 여기 낚은 거라니까. 의미 있는 명제는 뭐야? 경험적 세계잖아. 의미 있는 명제는 경험적 세계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의미 있는 명제를 발췌독하면서 이 뒤쪽 정보까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 2번인데 주제 구조를 못 잡는 애들은 1, 2번에서 스톱을 못하고 괜히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디귿리잇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고 있겠지. 아니라니까. 기억.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형이고 언어고 명제였고요. 여기까지 오니까 결국 뭐야? 사태는 뭐였어? 논리적 가능성이었다고요. 명제는 뭐였다고요? 논리적인 그림이었다고요. 그러면 디귿에 들어온 게 논리적 그림이었으면 논리적 가능성이어야 되는데 틀렸구나, 끝이야. 근데 왜 의미 있는 명제가 왔지? 저거는 뭐야? 경험이냐 선험이냐로 판단하는 거지 이쪽 축에서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류축이 두 개인 거지 지금. 무슨 얘기냐? 글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개인 거예요. 모형, 언어, 명제, 논리적 그림. 사건, 세계, 사태, 논리적 가능성. 이게 첫 번째 주제라고 한다면은 이쪽이 두 번째 주제인 거죠. 의미 있는 명제, 의미 없는 명제로. 경험이냐 선험이냐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는 첫 번째 주제 T1에 대한 얘기인데 갑자기 이쪽에서 T2를 섞어놨잖아. 그럼 이제 애들은 털리는 거지, 이제. 구조를 못 잡고 내용일치로 풀어버리는 애들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 이게 수능 국어라는 게 한 지문 한 지문이 100% 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학처럼 커리큘럼이 단단하게 딱딱딱 넘어가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1차 방정식을 했어, 2차 방정식을 했어, 3차 방정식을 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수능 국어는 얘기했지만 이 조각조각 모음들이 모이다 보면 어느 순간 되는 거야. 영어랑 비슷해요. 여러분 영어 단어를 잘 모르잖아. 하루에 100개씩 외우면 뭐 당장 달라지냐? 근데 100개씩 외우는 걸 50일 딱 해서 5,000개를 외우고 나면 그때 확 바뀌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내가 영어 지문을 볼 때 뭐 하나도 영어 단어를 몰라. 해석이 아예 안 되지. 근데 시험 범위가 5,000단어인데 그중에 3,000단어 좀 처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한 5, 60%가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100% 이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 어떤 순간 이해가 확 오겠어? 단어를 100% 외운 순간 이해가 확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국어도 비슷해요. 즉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요. 여러분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세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부를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계를 넘어가면서 쌓여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 수학이 안 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특히 고2 수업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중등 과정 다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랑 단원명이 같은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무슨 방정식 있잖아. 함수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봐봐. 예를 들면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배우잖아. 그럼 여러분이 안 되는 게 다항함수일 수가 있다는 거야. 다항함수가 뭐니? 차수가 차수가 자연수인 놈들.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이런 게 다항함수잖아요. 그럼 그 다항함수들은 언제 배웠어? 중1 때 1차함수, 중3 때 2차함수, 고1 때 3차 이상의 고차함수를 배우긴 하냐? 모르겠다. 어쨌든 그게 기본이 되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은 단계별로 하나씩 완결되면서 가는 게 가능하지만 국어는 벌써 이 녹색들 끼어든 거 보세요.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그림을 하나 만드는 거라니까. 영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똑같이 언어니까. 그럼 영어의 예를 들면 단어를 예로 들어 볼게요. 시험 범위가 5,000개 단어야. 그럼 여러분이 5,000개 중에 3,000개 요역이 있으면은 지문에 대한 이해도는 6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느새 100%가 되겠어요? 얘를 5,000개를 만들어줘야 그때 100%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서부터 사실은 정보 처리 속도가 확 바뀌고 이해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를 1000개에서 5,000개까지 외워가는 이 시간 동안에는 사실은 큰 성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그 공부가 그래. 베이스가 좀 깔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결국 극복할 수가 있고 원래 인생이 그래. 원래 그래. 야구 선수도 봐 얘들아. 이승엽 하루에 500번씩 스윙 연습 안 한 적이 없대. 평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승엽이 스윙을 할 줄 몰라서 500번 했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게 기본이니까. 20번 문제 볼게요. 자, 비트겐슈타인은 궁극적으로 뭐라고 했냐? 야, 말할 수 없는 건 침묵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얘기 왜 했냐는 거예요. 갑자기? 아, 그렇구나. 봐. 이 책의 내용도 뭐야? 범주가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아하. 자,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뭐예요? 의미 없는 명제죠. 의미 없는 명제 뭐예요? 추상적인 거. 형 이상학이죠. 얘는 그럼 뭐라고? 뭐랑 다른 거라고? 경험과 다른 거죠. 당연히 정답은 4번이겠죠. 경험이라는 키워드 찾아주시면 경험적 세계가 아니다. 됐죠? 맞잖아. 경험적 세계, 의미 있는 명제. 경험적 세계를 넘어가는 것들, 의미 없는 명제. 그래서 이거 의미 없으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거야. 말할 수 없는 거야. 의미 없는 명제야. 경험적 명제가 아니야. 정답은 4번 끝. 이런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표정이 약간 되게 아리송한데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기존의 국어에 대해서 뭔가 관념이 있는데 그게 흔들리기 때문인데 좋은 거고요. 그거는 그냥 다 갖다 없애셔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배우시니까 됐어요.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알아야 되는 것들. 왜? 자, 인류 사상사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언급하고 가면은 뭐냐? 동양과 서양이 되게 비슷해요. 동양에서는 이기론이었어요. 서양에서는 이해당하는 게 형 이상학이었고요. 기해당하는 게 자연과학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철학 사상사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지금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역사적 흐름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항상. 아, 갑자기 좋은 예시가 안 떠오르네. 예를 들면 아니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근데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을 만들었고 전 대통령이 지금의 대통령을 만든 거야. 어떻게 보면 서로 욕할 거 말 것도 없어. 다 잘못이야. 그냥 다 같이 잘 되면 돼. 마찬가지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역사적 흐름을 보지 않고 어떤 특정 사건만 발췌해서 보는 순간 왜곡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국어라는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지문 한 지문은 독립성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존재하고 요즘 수능은 무조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 과정을 끝나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혹은 과정을 끝나고 여기서 다룬 철학적 개념들이 이해가 되고 들여다보는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되게 편해지실 겁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잠깐 쉴게요. 잠깐 끊자.